안녕하세요. 더 나은 삶입니다. 책을 좋아하지 않더라도 총균세라는 책은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책의 저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1998년 총균세라는 책으로 퓰리처상을 수상하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 후 그는 2005년에 문명의 붕괴라는 책을 씁니다. 과거 위대한 문명사회가 붕괴해서 몰락한 이유가 무엇이고 그들의 문명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라는 문제를 다룬 책이었습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붕괴의 개념을 상당히 넓은 지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일어난 인구 규모, 정치, 사회, 경제 현상의 급격한 감소로 표현하며 단순한 쇠락이 아닌 완전하게 몰락해버린 사회를 분석합니다. 문명의 붕괴라고 하면 한 왕조가 망하거나 쇠락하거나 다른 나라에 편입된 경우 등을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책에서는 그런 흔한 권력 구조의 변동이 아니라 한때 존재했던 문명에서 인구의 급격한 감소, 사회체제의 완전한 붕괴와 같은 번성하던 사회 자체가 무너진 현상을 분석합니다. 폴리네시아의 이스터섬, 마야에서 꽃피웠던 아메리카 원주민, 그린란드를 개척했던 바이킹들은 한때 그들의 지역에서 자신만의 문명을 선보였지만 어느 순간 인구가 급감했거나 아예 전멸했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는 그들 지역에 남아있는 유적들은 오랜 기간 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달하고 방사성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연대를 측정할 수 있게 되면서 과거의 생태계를 재구성할 수 있게 되었고 서서히 그들의 문명이 사라지게 한 이유가 밝혀집니다.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문명이 붕괴되는 원인을 크게 5가지로 분류합니다. 환경 문제, 기후의 변화, 적대적인 이웃, 주요 무역 상대자의 몰락, 사회가 환경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이죠. 그중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는데요. 책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문명의 붕괴는 환경 파괴에 의한 것이었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사회가 진전되면서 인구가 증가하고 그러면서 소비가 함께 증가하게 되고 이에 환경과 자원을 소비합니다. 환경은 파괴되고 사람은 더 이상 자연으로부터 생필품을 구할 수 없게 됩니다. 자원이 부족해지자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내부 갈등이 발생하고 최악의 상황에서는 식인문화까지 생겨납니다. 하나의 예시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남태평양에 위치한 이스터섬은 거대한 석상 모아이로 유명합니다. 대체로 크기가 3.5m, 무게는 20톤가량 되고 큰 것은 20m에 무게 50톤까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때 찬란했던 문명이 있던 이스터섬은 주변에 다른 섬도 없었기에 외국의 침략도 없었고 특별한 기후변화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항해 시대에 유럽인이 이곳을 방문했을 때 이 섬에는 닭이나 쥐 정도의 동물만 있었고 대부분의 새는 멸종했습니다. 나무는 거의 베어져서 황폐한 상황이었죠. 또한 식인의 흔적까지도 발견됩니다. 고립된 한 섬 문명이 붕괴된 원인은 바로 나무였습니다. 과학적 방식으로 과거의 생태계를 분석해본 결과 이곳은 17세기까지만 해도 숲이 우거진 곳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당시 나무는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땔감을 제공하고 배를 만들게 하고 집도 짓는 등 나무 없이는 생활할 수 없었죠. 나무를 베어나가는 속도가 나무가 자라나는 속도보다 빠르게 되자 숲은 사라지게 됩니다. 숲이 사라지니 토지는 황폐화되고 다양한 생태계 환경이 무너지면서 한 문명은 붕괴됩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급증한 인구가 나무의 소비를 부추겼고 자원을 빠르게 고갈시킨 것으로 분석합니다만 최근 연구에서는 천적이 없었던 폴리네시아 쥐가 나무씨를 다 먹고 나무를 갉아먹어서 숲이 사라진 것으로 분석합니다. 어찌되었든 이스터섬은 환경이 무너지자 문명이 붕괴된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외에 마야 문명, 아나사지 문명, 바이킹 그린란드 등 한때 존재했던 문명이 몰락한 배경에는 환경 파괴로 인한 자원의 부족이 결정적이었다고 분석합니다. 사실 인간의 환경 파괴 본능은 어느 지역에서나 존재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문명이 붕괴된 곳과 문명이 유지된 곳의 결정적 차이는 무엇일까요? 기후와 토지의 비옥도와 같은 선천적인 자연의 조건은 당연히 중요할 것이고 얼마나 많은 인구가 집중되어 자원을 소모하고 있는지도 중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한 사회가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 예방적 조치를 행하고 있는지입니다. 이를 실천한 가장 훌륭한 사례로는 일본 도쿠가와 사회를 꼽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던 쇼군이 산림을 보존하는 것이 국민은 물론 자신의 정치 생명을 위해서도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하고 산림 훼손을 엄격하게 제한했던 사례입니다. 다이아몬드 교수는 과거 사례들을 분석한 후 현대사회를 분석합니다. 현대사회에도 과거의 사례들처럼 환경 파괴와 무분별한 자원 사용이 한창 진행 중이며
글로벌 시대가 된 지금은 그 영향이 한 지역의 붕괴가 아닌 지구 전체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책 문명의 붕괴의 12장은 중국에 관한 내용입니다. 2005년에 쓰여진 책이니 약 14년 전의 분석입니다. 당시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의 환경 문제는 중국 안에서의 문제만이 아닌 같은 바다와 대기를 공유하는 타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에 확신합니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5분의 1이 살며 국토 면적은 세계 3위이고 서식하는 생물의 종이 많기로도 세계 3위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취가 무색할 정도로 생태계가 심각하게 악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의 무자비한 개발은 생물종 감소, 경작지 감소, 사막화, 습지대 상실, 토양 침식, 강물 흐름의 정지, 수질오염, 물 부족 등등 총체적 난국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13억 인구의 중국이 제1세계의 생활 수준에 도달하는 데 성공할 경우 환경에 미칠 영향이겠죠. 제1세계의 생활 수준에 도달한다는 것은 1인당 환경 훼손량도 제1세계 수준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의 자원 사용량은 세계 제1의 수준인데 앞으로는 더욱 우려가 됩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토양 침식이 가장 심한 나라라 국토의 19%가 침식의 피해를 입었고 매년 50억 톤의 토사가 유실되고 있습니다. 흘러내린 토사가 강을 메우면서 해상 운송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땅의 질과 비옥도 역시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 국토는 관계시설이 미비하거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사막화되었고 염화 문제가 심각합니다. 중국의 1인당 경작지는 세계 평균의 절반 수준도 안 되고 이는 아프리카 르완다 수준입니다. 중국의 산림은 더욱 심각한 수준입니다.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산림이 빈약한 나라입니다. 1인당 산림 면적은 0.3에이커에 불과해 세계 평균인 1.6에이커에 훨씬 못 미치고 전체 산림은 국토의 16%에 불과합니다. 또한 중국의 국토는 약 40%가 초원지대인데 광석 채굴 및 기타 개발로 인해 심하게 훼손되어 초원지대의 질 역시 급격하게 저하되었습니다. 또한 중국은 산업 폐기물로부터 원료를 추출하여 다시 제품을 생산해내곤 하는데 이로써 산업 폐기물이 중국 땅에 무수히 쌓이는 중입니다. 또한 오염물질을 발생시키는 산업들을 열심히 유치하여 전 세계의 오염을 축적하고 스스로는 환경 파괴를 거의 도맡아 하는 수준입니다. 중국의 정치 지도자들의 결단을 보면 강제적인 산화 제한, 산림 벌채 금지법 등을 실행하면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중국의 역사를 돌아보면 그들의 정치 이념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더 계획적이고 무분별하고 광범위한 환경 파괴를 가져왔다는 사실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과 국공내전으로 인해 산림 파괴, 목초지 훼손, 토양 침식이 있었고 대약진 운동 기간에는 강제로 공장을 짓게 하여 공장이 우후죽순처럼 늘어나면서 산림을 파괴하고 환경오염으로 이어졌으며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많은 공장이 깊은 계곡과 산속으로 이전하면서 환경오염은 더 심화됩니다. 그리고 1978년 경제개혁이 시작된 이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을 자처하면서 환경 파괴는 더욱 가속화되었습니다. 2005년 당시 다이아몬드 교수는 중국의 환경 문제에 대해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태의 호전보다 악화가 먼저 오리라는 것입니다. 중국이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환경오염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환경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환경 관련 법률을 만들더라도 실효를 거두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자동차 수의 증가, 대규모 개발 등이 환경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인구는 정체되더라도 이들 인구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겨 더 많은 육류와 어류를 소비함으로써 동물들의 배설물과 양식장의 물고기 사료들로 인해 환경오염은 더욱 증가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면서 제러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조금 과격한 말을 하는데요. 중국인들에게 제1세계 수준에 근접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는 없으리라. 하지만 중국이 현재의 제1세계 국가들 수준의 생활 방식을 누리려 한다면 이 세상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다이아몬드 교수의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실제 중국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2006년과 2016년의 데이터를 보면 책 문명의 붕괴에서의 경고는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실제 중국의 에너지 소비는 급증했고 자동차 보유 대수도 급증했습니다.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폐기물 문제는 2005년에 비해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중국 사회불안 요인 설문 결과 대기오염과 수질오염이 순위권에 랭크되었습니다. 농경지의 20% 수준은 이미 오염되어 농작물 생산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토지 중 황무지는 국토의 27%, 사막은 국토의 18%나 차지하여 거의 절반의 땅이 무쓸모가 된 상황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중국의 생활 수준이 조금 올라가면서 1인당 생활 폐기물 배출량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 상승 추세는 계속될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갈 때까지 갔다고 인식했는지 중국이 환경 개선을 국책 과제로 삼았다는 점입니다. 2017년 19차 당대회에서 중국 정부는 환경 문제를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환경 정책을 적극 추진하기 시작합니다. 환경규제법을 만들고 오염업종을 구조조정하고 친환경 인프라 투자를 확대한다는 것입니다. 과연 미래에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환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중국의 문명은 붕괴될 것이고 이 붕괴는 중국에만 국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